미국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제왕의 마음은 귀신도 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분석을 하라고 하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겠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습관, 이 습관은 어릴 때부터 있었었는데요. 어린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정제되지 않고 바로 밖으로 드러내는 성향을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이 정제되지 않은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계속 사회적 충돌이 생겼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게 이제 군사학교로 가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통령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내는 습관이 하나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에 걸쳐서 국정 운영에 관여하신 분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까와 관련된 오랜 생각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과거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성공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많이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시는 행보는 어쩌면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과거의 틀에 기반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그가 보이는 행보가 아주 치밀한 전략적 사고, 여러 생각이 결합된 치밀한 사고라기보다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쩌면 상충적일지는 생각들을 즉시적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행보를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think big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쩌면 부동산 개발 그 분야에서는 작동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국가 운영, 지금 이 세계의 경제를 운영시키는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적용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을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미국이 거대 제조업을 현재 가지고 있고 그 거대 제조업이 다른 나라 제조업과 경쟁 상태에 있다면 현재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제조업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예요. 지금 미국 제조업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인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죠. 지금 미국 안에서는 제조업을 재건할 만큼의 인적 자원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관세만 올리게 된다면 미국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부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가격만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가서는 미국 전체 사람한테도 손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도 어쩌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익숙했던 그 미국이라는 상황, 1960년대, 70년대 미국이라는 상황을 마음속에 두고 현재를 지금 재단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어쩌면 대통령은 지금 미국 대통령 정도가 된다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운영하고 동시에 전 세계 질서를 운영하는데 뭔가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큰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가자지구 각자 개별 사건들은 어쩌면 부동산 개발업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미국의 거대 전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파나마 운하 같은 걸 예를 한번 들 수 있겠죠. 파나마 운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해양에서 물류 이동에 있어서는 거대 컨테이너선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다시 가지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를 이와 같이 심각하게 자극하는 행위가 그다지 저는 납득은 사실은 잘 안 돼요. 과거의 기준이라면 예를 들면 1960년대 컨테이너선이 그 정도 규모가 있을 때는 파나마 운하가 매우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거대 컨테이너선이 등장한 상황에서 파나마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은 자꾸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쟁점들, 가자 지구들, 그다음에 그린란드,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모두 다 어쩌면 과거에 기반한 그런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특히 가자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가자 지구 안에 200만 명의 인구가 있거든요. 그 200만 명의 인구를 누가 수용할까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가
수용한다고 하는 믿음도 없고 그런 상황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자지구에 있는 200만 명의 인구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곳을 휴양지로 개발한다는 그 생각은 지금의 국제정치 상황에 비춰본다면 너무나 동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주민 자결의 원칙은 이 1차 대전을 거치면서 국제 규범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미 국제 규범이 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부동산 개발 전략이 어떤 식으로 수용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란드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희토류 그리고 이 석유 이런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그린란드가 왜 이와 같은 자원이 많은가? 그거는 그린란드의 지질학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그린란드는 선 캄브리아 순상지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거기가 마그마가 융기가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평탄한 아주 저지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그마에는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무거운 물질이 있다면 자꾸 지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마그마를 통해서 지구 안쪽에 축적되어 있던 이 무거운 원소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희토류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원소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라늄과 많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마그마를 통해서 이 희토류와 같은 물질들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희토류를 지금 채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석유 매장량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캄브리아 순상대라고 말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방패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패를 뒤집어 놓은 것 같으면 위에서 유기물들이 방패의 그 가운데쯤으로 자꾸 모이겠죠. 그래서 그 유기물들이 자꾸 모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 가서 퇴적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석 연료가 되는 거죠. 그린란드 해안 지역은 이와 같은 화석 연료, 석탄, 그다음에 이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을 거라고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그 이 경제학적 가치가 있고요. 어쩌면 둘째 마음속에서는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그 이 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섬은 미국 속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침몰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자기가 강대국이 아닐 때 유럽 대륙으로부터 오는 해양 위협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유럽에서부터 오는 해양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유럽과 미국 사이에 있는 어떤 섬이 자기 항공모함과 같은 방어 기지가 되기를 원하고 싶었겠죠. 그린란드는 미국 사람들의 심성에서는 오랫동안에 걸쳐가지고서 유럽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그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기지, 그와 같은 이제 그 이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냉전기에는 그곳이 바로 러시아가 핵 전력을 미국으로 투사하는데 거기서 막고 감시하는 그런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를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자기가 힘이 강했을 때는 유럽으로 자신의 힘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중간 거점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2차 대전 중에 바로 그린란드가 오랫동안에 걸쳐가지고서 자신의 국력을 유럽으로 투사하는 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은 북극 항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북극 항로가 2030년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이 해운 항로로서 활용이 된다면 아마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물류 비용이 어쩌면 한 40%까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린란드는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는 어떤 북극 항로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어떤 그 이 중간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비용은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린란드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하 자원의 가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린란드를 결국 가서는 미국이 합병하게 된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하 자원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린란드가 얼마만큼 많은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 추정치에 따르면 한 770억 달러쯤 될 거라고 말하고 최대 추산치를 보는 것에서는 뭐 1조 달러가 넘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그린란드의 지하 자원이 어떻게 분布되어 있는지
정밀 탐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 탐사를 해가지고서 지질학적 구조를 지금 탐사하면 단계고요. 실제 지질학적 구조가 탐사되고 난 후에는 정말로 그와 같은 지하 자원이 있는지를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밀 탐사를 거쳐야 되고, 정밀 탐사를 거치면서 추정 매장량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추정 매장량에 기반해 가지고서 지하전이 어느 정도 우리가 채굴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가능한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모르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그린란드의 지하자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 대해서 추정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지정학적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가치는 쉽게 생각하면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좋다면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가치는 없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정말 러시아발 위협을 미국이 걱정해야 될 정도가 된다면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정치 상황, 특히 미국이 겪는 안보 위협의 정도에 맞춰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의 이 가치가 총 3조 달러까지 된다라고 추정하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상대적으로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봤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린란드의 주민들이 한 5만 7천 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 이 5만 7천 명의 그린란드 주민들이요, 지금 매년 그 모든 이 보조금 양을 다 더하면 한 10억 달러씩 매년 이 덴마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진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가야지만 그린란드 사람들이 그럼 나 미국을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린란드를 가짐을 통해서 미국이 부담해야 될 정치적 부담까지를 모두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 수 있을까가 어쩌면 아주 작게 잡아가지고서 1,000억 달러 이하서부터 널리 높게 잡으면 거의 4조 달러 이상까지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가치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또한 그린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얼마만큼 줘야 될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치를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대충 추산을 해보면 한 1,000억 달러에서 한 4조 달러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강제 합병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강제 합병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가 강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린란드를 강제 합병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지 강한 명분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은 이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린란드 사람들한테, 그 5만 7천 명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린란드가 자체 독립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독립의지,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어쩌면 그곳에서 독립을 위한 사회운동을 벌이고 미국이 개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전례가 사실 있습니다. 미국이 그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는 그 지역을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분리주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콜롬비아로부터 같이 사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를 사실상 지원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파나마 분리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결국 이 콜롬비아에 대해서 봉기를 했었고, 이 콜롬비아 군이 그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할 때 미국이 그곳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파나마가 독립됐고, 그 파나마와 운하 계약을 맺고, 그러면서 미국이 파나마에서 운하를 이제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로 일어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정말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합병한다 그러면 EU와는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덴마크는 EU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미국과 EU가 갈등 관계를 가진다? 아마 전 세계 질서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 미국이 만약 그린란드를 합병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미국이 다른 강대국이 이 벌거벗은 폭력으로
다른 나라의 국토를 침입하는 것을 비난했던 그 미국의 과거 행보가 모든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최근 들어가지고서 미국이 러시아를 가장 비판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합병했다, 강제로 합병했다. 그것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강제 합병한다? 그렇다면 과연 오랫동안에 걸쳐서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걸쳐 가지고서 영토에 대한 강제 합병을 금지했던 그 국제사회 질서, 그리고 국제사회 질서의 뒤에서 견인했던 미국의 정당성은 엄청나게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인류가 아마 19세기 한 초반기에 국제 질서로 되돌아간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우리가 이누이트, 에스키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린란드의 원주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 그린란드가 노르만족에 의해 가지고서 발견된 시점은 한 10세기쯤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10세기 말쯤에 그 아이슬란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린란드에 이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아이슬란드는 이 노르웨이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그러니까 1261년이 되면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아이슬란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노르웨이 왕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구에 그 이 기후 변화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구에 소빙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소빙기의 가장 극점은 17세기, 그다음에 18세기 초반입니다. 그때 지구의 온도가 엄청나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 주변의 이 바다가 얼어붙는 곳이 되고, 그러면서 노르만족들은 사실은 거기서 살지 못하고 모두 떠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이누이트는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노르웨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린란드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사이에서는 지속적인 연결을 가지게 되죠. 1536년서부터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그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이 덴마크 왕국과 노르웨이 왕국, 두 개의 왕국이 분리돼 가지고서 노르웨이 왕국의 땅이 스웨덴으로 편입되는 사건이 1813년에 있습니다. 그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린란드는 덴마크가 그대로 가지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그 본 땅에 그리고 몇 개의 섬은 스웨덴 쪽으로 양도하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이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덴마크가 계속해서 이 노르웨이 땅을 가지게 된 거죠. 1차 대전 전까지도 덴마크는 그린란드는 이제 자기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2차 대전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지금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덴마크는 그 당시에 중립선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1940년 4월 9일 날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덴마크 정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독일이 점령군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아주 기괴한 병립 현상,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적과의 동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괴한 상황이 1943년 8월 29일까지 지속돼요. 그래서 덴마크 정부는 자치정부로서 국내 활동 관련된, 행정 관련된 부분을 하고, 군사 부분은 이 점령군 독일이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걱정하냐면 미국이 걱정을 하는 거죠. 자, 덴마크 정부는 여기 행정부가 명목상으로 존재를 해요. 근데 덴마크는 지금 독일에서 점령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만약 독일이 덴마크 정부한테 압박을 넣어가지고서 그린란드가 덴마크 땅이니까 그 땅 우리한테 다 줘. 그리고 거기에다가 독일군이 가게 될까 봐 그거를 이제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해요. 그때 미국에 있었던 주미 덴마크 대사, 이분이 덴마크 본국의 훈령을 받지 않고 미국과 그 그린란드 방위에 관한 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1941년 4월 9일 날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덴마크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어났기 때문에 주미 대사 이분은 반역죄로 기소됐고, 그다음에 덴마크 정부로부터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 그린란드 방위와 관련된 협정에 따라서 1941년서부터 그린란드 커미션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미국의 군사정부와 덴마크에 있는 그린란드 자치정부 이 두 개의 행정기관이 병립하는 현상이 2차 대전까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53년에 덴마크 헌법을 바꾸면서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하나의 지방이다 명확히 규정됨을 통해서 식민지가 아니라 덴마크의 영토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고 1979년에는 이 그린란드에 완전 자치를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국방, 외교, 그다음에 화폐 발행, 그다음에 사법체계 요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사실상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국 그러면 영국 안에는 잉글랜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웨일즈도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영국 안에는 잉글랜드라는 사실상의 국가, 스코틀랜드라는 사실상의 국가, 웨일즈라는 사실상의 국가 지금 그 비슷한 위치를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린란드는 지금 덴마크의 자치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추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추산이 불가능한 이유는 아직도 광역 탐사, 그러니까 이게 선 캄브리아 선상대에 있으니까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마그마가 융기됐지, 그다음에 그 융기된 마그마가 풍화됐지, 풍화되는 과정에서 가벼운 원소들은 더 많이 빠졌지, 거기에 무거운 원소들이 주로 많이 남아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는 정말로 많은 우리가 우라늄, 철, 토륨, 히토리움 엄청나게 많겠구나. 실제로 가보면 광역 조사를 해보면 그곳이 엄청나게 많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적게 잡는 사람들은 한 77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크게 잡는 사람들은 2천억 달러,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잡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도 그 연안 근처에 있는 바로 석유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 캄브리아 순상대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유기물들이 내려서 축적되고 있는 그 웅덩이 같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웅덩이가 바로 그린란드 해안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질학적 구조만 가지고 본다면 저기는 석유가 많을 거야 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석유가 그곳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확인한 다음에 정말로 얼마만큼 매장이 있는지를 추정을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그린란드의 주민들은 5만 7천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린란드의 주민들이 매년 보조금으로 덴마크 정부로부터 받는 게 한 10억 달러쯤 돼요. 1인당 한 1,700달러 정도의 이제 그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린란드에서는 어업 자원이 풍부하고 일부 이제 목축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서 꽤 많은 이제 이 돈이 사실은 벌고 있는 거죠. GDP per capita 1인당 이제 이 국내 총생산을 계산해 보니까 한 5만 7천 달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5만 7천 달러의 돈이 주로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광물과 그다음에 이 어업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출 상대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면 1등이 유럽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쪽에서는 어류도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지하 광물도 많이 갑니다. 놀랍게도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파는 대부분의 이 수출품의 내용들은 물고기들, 그러니까 어업 자원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 제조업은 발전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죠. 이게 인구도 적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발전하기에 좋은 곳은 아니지만 어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가 있고 유리한 점이 있고요. 지하 자원과 어쩌면 석유까지 뽑아낼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72%예요. 그래서 경제가 많이 발전하면 그러니까 고도 경제가 가도 여전히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크죠.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72%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GDP 전체에서는 한 5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72%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국 그 GDP 생산에서는 한 58%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린란드는 74%의 사람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국내 GDP가 한 72%쯤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직접 그 많은 이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지금 이제 자원을 뽑아내고 이런 작업을 하고 그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서비스업에서 중요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특이한 부분은 요 그린란트가 관광지로 꽤 인기입니다. 빙하, 만년설 이런 것들이 꽤 인기여가지고서 관광 산업이 꽤 많은 이 나라의 재원 중에 하나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특이한 곳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란트는 어쩌면 특이함의 거의 끝지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린란트의 주민들이 5만 7천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5만 7천 명의 인구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 90%가 이누트족입니다. 바로 원주민들이에요. 실제 덴마크의 주민은 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덴마크의 그 자치령이지만 덴마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9년에 그러니까 자치령이 완전히 됐는데요. 이 주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완전 독립을 위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2008년에 주민투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주민들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자치를 원한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2009년에 그 그린란트가 법을 만듭니다. 독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은 그린란트 사람들이 원하고 그다음에 덴마크 의회가 동의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쩌면 독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고 2009년서부터 그린란트는 독립적으로 조금씩 가는 횡보를 보입니다. 첫 번째가 그 현재 그린란트의 공식어는 덴마크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의 자치령인데 덴마크어가 공식어가 아니고요. 그린란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쓰는 언어가 공식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린란트 그 자치정부는요. 무역 분야에서는 대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란트의 자치정부는 다른 나라와 지금 관세와 관련된 협정들을 따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것보다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수치로 확인되는 덴마크 사람들의 이 독립 의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한다는 수치는 여러 곳에서 확인돼요. 그런데 2016년의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16년에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64%가 완전 독립을 선호한대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만약 그린란트가 독립해서 현재 그린란트가 누리는 생활 수준보다 떨어진다면 나는 독립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상반된 마음이 아주 지속적으로 드러나는데 올해 가장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1월 28일 날 이 덴마크와 그 그린란트 두 개 신문사가 합동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84%의 응답자가 독립을 원한대요. 그런데도 만약 독립으로 인해서 그린란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라는 응답이 45%예요. 그러니까 그린란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양립되지 않는 두 가지의 마음이 지금 경쟁하고 있다. 돈은 계속해서 받고 싶고 덴마크 정부로부터 받고 싶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독립은 원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에요. 이분들의 마음에 또 다른 여론조사가 내용이 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그린란트를 향한 본인의 정말 구애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미국으로 편입되기를 찬성하는 사람은 6%입니다. 근데 그 다음의 수치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45%의 응답자는 트럼프가 이 그린란트에 관심을 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그린란트에 대해서 제의하는 이 모습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한다라 그래요. 근데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가 43%의 응답자들이 트럼프의 제의를 경제적 기회로 생각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그린란트 입장에서는 과거에 지금 이 덴마크로부터 지원을 받았잖아요. 혹시 이게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그린란트의 미래를 우리가 약간 불안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독립에 대한 생각도 있고 어쩌면 미국 쪽으로 갔을 때 미국이 완전 파격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면 어쩌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약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토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토는 이거는 양도 불가능한 그 국가와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믿음 체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땅은 내 땅이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로부터 오고 있는 내 이 보조금의 정도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일종의 타협 지점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미국이 들어와서 상황이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면 어쩌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그린란드에 아주 파격적으로 계속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그 초청도 받지 않았는데 거기 부통령이 직접 가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미국 국무부가 그곳에 영사관을 두고 있어요. 인구 5만 7천 명의 작은 지역에 미국이 영사관을 둔다? 매우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린란드 사람들에서는 독립을 원한다가 사회적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어식으로 하면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덴마크 사람들은, 그린란드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독립을 원해 라고 대답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응답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실제 마음속에서는 그 많은 돈들이 지금 덴마크로부터 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오든지 그걸 생각하는데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는 덴마크로부터 오는 그 보조금의 정도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좀 북극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가장 그 많은 지분을 가진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요 빙하가 녹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까를 가지고 심각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 편을 드는 이런 모습은 푸틴의 개인과 관련돼 있어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비판하는 가장 국제사회의 비판 논리가 뭐냐면 너 우크라이나 땅 강제 병합했지. 그거에 대한 비난이거든요. 근데 만약 미국이 정말로 그린란드를 병합하게 된다면 그 비난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우크라이나 땅의 일부 지역을 병합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북극 항로 패권이라는 말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가 열려버리면 지금 대서양을 횡단하던 물류 비용이 어쩌면 한 40%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그린란드는 이동 경로에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배들이 중간에 멈출 수 있고 거기서 정박도 해가지고서 정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가치가 있긴 있는데 그게 북극 항로 패권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갈 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미국 기지는 2차 대전 내에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서 2차 대전 중에 12개가 미국 기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같으면 그 기지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그 기지 중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기지가 있습니다. 튜를 공군 기지. 근데 요즘 들어선 뭐라고 부르냐면 피트픽 우주군 기지라 그래요. 공군이 만들었던 기지가 1943년에 있었고 공군 기지는 53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그 2019년에 미국에서 우주군이 만들어지면서 공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의 일부가 우주군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2020년에 튜 공군 기지가 피트픽 우주군 기지로 바뀌죠. 이 우주군 기지가 사실은 미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거기가 바로 만약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쏜다면 바로 거기서 감지하는 기지가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요격 시스템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관계가 나빠지게 된다면 그곳에다가 그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을 쏘는 단계에서부터 미국으로부터 요격당할 위험성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나빠질수록 지금 피트픽 그 우주군 기지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고리를 따진다면 우리가 그린란드부터 지금 바로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어업 자원들. 그러니까 물고기들 같은 거 많이 수입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지하자원 개발까지 가는 데는 넘어야 될 여러 장벽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정말로 지하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히토류를 개발하기 되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는 이와 같이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에서는 대부분 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히토류를 원한다면요, 저기 한라산에 가가지고서 현무암 막 해가지고요, 그거 개발하면 거기 히토류 나옵니다. 거기도 히토류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켜요. 근데 그린란드는 사람이 안 살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던 곳에 가가지고서 히토류가 상대적으로 많이 매장돼 있는 곳에 가가지고서 쉽게 채굴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처리 작업을 벌이는 거죠. 그러면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린란드에 히토류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정말로 그린란드에 히토류가 개발이 된다면 우리도 히토류가 필요한 나라예요.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지금 히토류가 안 들어가고 있는 전자장비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곳에 어업을 진출할 지금 유인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정밀 탐사의 결과 그곳에 석유 자원이 있다면 우리도 그 석유 자원의 탐사와 채굴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약간 지하 자원과 어업 자원 요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와 그린란드 사이에서는 접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 문제가 가지고 너무 이렇게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에 대해서 너무 지금 그 장벽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잠시 기다리면서 눈여겨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 그린란드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 한국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 두 개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상이 정말 험해졌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자유무역 질서는 약화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트럼프의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무너졌다고 사실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자유무역 질서의 가장 중요한 그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는 사실상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험한 세상이 사실 됐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과거 우리가 지난 30년, 한 40년 동안에 있었던 약간 30년 시간이죠. 한 편안했던 그 시기는 사실상 끝났다라는 것을 지금 인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 그린란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그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관계에서 바라보면 지금 그린란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덴마크의 일원이다라고 100% 생각하지 않는 거죠. 독립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이에 마음의 틈이 있습니다. 이게 국내 통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에 걸쳐서 그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하나의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수많이 주면서 그린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린란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불편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불편함이 바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향해서 손을 뻗칠 수 있는 바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어떻게 이 안에서 국내 통합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